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서 비슷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아싸펠콘님께서 비슷한 요청을 남겨주셨는데요. 몇 년째 미주님 방송 잘 보고 있는 한국에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미주님 방송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건입니다. 미주님의 주옥 같은 방송을 보고 한국 시간 10시 반에 시작하는 미국장을 맞이하고 싶은데 미국장이 오픈하고 난 이후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뉴스 선별, 영상 제작 및 업로드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조금만 더 일찍 영상이 올라온다면 그 영상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듯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엄청나게 따뜻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요청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참고로요, 지난 3월 10일 날 미국의 그 서머 타임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제 방송 시간이 1시간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다행히도 영국도 3월 31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요, 자연적으로 제가 1시간 앞당겨서 일어나서 1시간 앞당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방송 역시도 1시간 정도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월 30일 전까지도 제가 지금보다 30분이라도 좀 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각본이 없이 진행을 하거든요. 일종의 애드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보면서 기사를 읽어 나가다가 생각나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버벅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좀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송을 좀 줄이고 또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시간에 좋은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소중한 피드백 남겨주신 아싸펠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3월 21일 구글의 월급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바람직한 색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일부 섹터,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를 제외하면요, 대부분 S&P 500의 섹터에서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떨어진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도비가 0.39%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AMD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어제도 0.93% 하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박스 하나가 보이는데 바로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어제도 1.59%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크 종목이 굉장히 좋은 선명한 푸른색을 보이면서 어제는 테크 위주로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일단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어제 하루 동안 0.8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일정 시점부터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2시죠. 2시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에서 점도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으로 이어졌고요. 따라서 긍정적인 추세가 2시 이후에 발견됐다는 것을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이 0.89%면 나스닥은 더 좋았겠죠.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1.25%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시부터 갑자기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요, 테크주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이 되거든요. 실제로 어제 러셀 2000의 움직임을 보시면 하루 동안 주가가 1.92% 급등하면서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2시에 발표된 연준의 발표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주식시장에서는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이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15.9%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베이스가 플러스 11.63, 업스타트 플러스 9.84, 월프스피드 플러스 9.7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10% 올라갔고요. 오픈도어 플러스 8.76, 플러그 파워 플러스 8.31, 로비너드 플러스 7.66, 모비라이 플러스 7.51, 스템 플러스 7.2, 차지포인트 플러스 7.02, 레모네이드 플러스 6.76, 소파이가 6.36%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줍줍 그리고 물타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줍줍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던 종목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괜히 손해를 볼 때, 따라서 억울하게 떨어졌을 때 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줍줍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았던 종목이 덩달아서 올라갔습니다. 이익을 본 거죠. 이럴 때는요, 이런 종목을 좀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이렇게 좋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AI가 4.80% 하락했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1.73, SMCI 마이너스 1.59%로 굉장히 좋지 않고요.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1.26, 덱스콤 마이너스 1.2, AMD 마이너스 0.93, 다큐사인 마이너스 0.70,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가 마이너스 0.59, 아사나 마이너스 0.50, ISRG 마이너스 0.04,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존 탑 13의 소식인데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가장 좋았던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10%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6.2% 올라가면서 이제 67,13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플러스 3.24, 블록 플러스 2.70, 테슬라 플러스 2.53, 우버 플러스 2.02, 익스피디아 플러스 1.87, CRM, 셀즈포스 플러스 1.54, TSMC 플러스 1.39, 아마존 플러스 1.28, 엔비디아 플러스 1.0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1, 인피니엄 플러스 0.26, 마지막으로 SMCI 혼자 1.5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달리게 만들었던 연준의 발표 내용을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미존 속보를 통해서 미리 전달해 드린 것처럼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요. 2024년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키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시죠. 연준 관리들은 올해 4분의 3, 즉 0.75%를 얘기하는 거죠. 0.7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2025년에는요. 이전보다 인하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수치가 나오니까 함께 살펴보시고요. 연준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 연방기금금리, 우리가 줄여서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2001년 이후 최고치인 5.25에서 5.5% 범위로 5회 연속 회의에 걸쳐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따라서 금리가 동결된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점도표에 그렇게 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앙값에 따르면요. 2025년 내년에는 12월에 4차례 인하해서 3차례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요. 내년에는 원래 인하를 4번에 할 것이다. 1.0%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살펴보니까 1.0%는 불가능하다. 0.75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고요. 어제 발표하기를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고요.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화거든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연준의 임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고용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점점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죠. 자,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국채 수익률과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하락을 보였고요.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자, 6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확신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회의 후 성명을 보시면요. 1월 달과 거의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침을 유지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중앙은행은 또한 매월 950억 달러까지 대체 대조표를 계속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양적 완화의 반대말,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놨는데요. 그걸 계속 줄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결정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트레이더들은요, 6월에 첫 번째 인하가 있을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10명이었고요. 9명은 2회 이하를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유명한 점도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19개의 점이 찍혀져 있고요.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10명은 지금 3차례 이상 우리가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점이 가장 많은 게 3차례입니다. 그리고 2회 이하, 1회 아니면 아예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가 10명 대 9명이었기 때문에 10명이 더 많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점도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는 3차례 정도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대 9였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만약에 3월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요. 이 수치가 아마 지금은 10대 9지만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아직은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칸 2025년을 보시면요. 2024년 3차례 인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원래 이제 12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요. 4번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2024년 3차례 인하가 있은 이후에 지금 가장 좀 대세는 뭐냐면요. 3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5년은 조금 금리 인하의 추세가 누그러질 것이다. 예전보다는 예상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전망치가 미리 정해진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점도표에 따라서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서 개별 전망치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팬데믹 이후에도 높은 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추측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전망치를요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옆에 나와 있는 중립금리죠. 따라서 중립금리가 지금 2.5%였는데 2.6%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금리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12월 달에는 2.5%였거든요. 근데 이게 2.6%로 소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향후 금리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정책 입안자들은 2024년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일단 기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시면 기존의 2.4%에서 2.6%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요. 원래는 1.4%였는데요. 이번에 2.1%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죠. 자, 마지막으로 2024년 실업률 전망치를 보시면요. 원래는 4.1이었는데 4.0%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다. 따라서 올 말이 됐을 때 2.6%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성장률 전망치를 2.1까지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리세션은 완전히 빠빠이다. 이제는 미국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업률 역시도 4.1%까지 안 갈 거다. 4.0 정도의 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다. 조금 더 생각보다는 길게 간다. 높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리세션 걱정이 없어졌다. 이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우리가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의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어제 주시장의 랠리는 정확하게 2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점도표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시 반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점도표가 좋았다고 해도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주시장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졌죠. 따라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커멘트를 많이 날렸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어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기금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고요.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굉장히 박수를 칠 만한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한적인 수준에서 더 오래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은 또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의 유출 속도를 상당히 빨리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950억 달러를 줄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늦추겠다. 따라서 조금씩 이 긴축의 속도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덧붙인 거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연준이 언제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 시작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상당히 곧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긴축을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한 임금 성장이요.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팬데믹 초기에 기록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고용시장이 좋은 상태라고 말하면서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건강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길이 험난할 것이다 라고 일관적으로 말해왔고요. 파월 의장은 올해 들어 예상보다 높은 두 차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고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들이 단기적인 굴곡 이상일까라고 스스로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월 달하고 2월 달은요. 시즌의 역할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요. 1월 달, 2월 달에 많이 올리거든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약간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3월 달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져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강력한 일자리 성장이 반드시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아직도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 쪽에 고용시장이 너무나 헬시하잖아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강력하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진 않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기준치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24년 후반에는요.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지금 2.4에서 2.6으로 올렸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파월 의장은 또한 연준 회의 사이에 금리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예시를 보시면 노동시장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약화된다면 완화 정책을 시작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다. 이거를 예를 든 거잖아요. 그 반대 예를 들 수도 있었죠. 사실 노동시장이 너무나 뜨거우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예를 들지 않고요. 갑자기 노동시장이 냉각되게 되면 완화 정책을 빨리 시작할 것이다. 긍정적인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수치를 인정했다. 따라서 1월달, 2월달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이 높았잖아요.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계속해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예상보다 높은 1월 그리고 2월 달의 인플레이션 수치가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1월 달, 2월 달 CPI 지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말이 바뀌면 어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딱 얘기하기를 전반적인 얘기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안도의 한숨을 시장이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어제 연준의 발표 내용은요,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인플레이션이 조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금리 인하 올해 한다. 그것도 3번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든 것은 뭐냐면요.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1.4였는데 2.1%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히지 않았고 또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게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는요.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 넘는 GDP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최상한 시나리오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도 랠리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바로 마켓 브레스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S&P 500이 작년 내내 굉장히 신나게 달렸죠. 자, 근데 그 와중에 하락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는 건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일부 종목만 달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 추세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CT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S&P 500의 마켓 브레스가 너무나 좋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CT는 수요일 보고서에서 데이터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 즉 마켓 브레스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이상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편중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들어서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한 330개 이상 정도는 플러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올해 177개의 기업은요.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4년 S&P 500은요. 지금까지 8.3%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무려 177개의 종목은요. 8.3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마켓 브레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수의 거의 절반, 233개나 되는 종목은요. 연초 대비 플러스 5%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보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메가캡 섹터가요. S&P 500을 능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섹터만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금융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따라서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도 8.3%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산업 같은 섹터도 그 페이스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분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CT는 또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렇게 5개의 종목을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이 5개 종목이 현재 S&P 500 2024년 수익률 8.3%에서 4.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올해 지수 성과 중에 무려 57%를 이 5종목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이 5종목이 이끄는 시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매그니피센트 7인 테슬라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2024년 벤치마크 지수를 1.2% 끌어내리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두 종목은 아직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매그니피센트 7 그룹에 가중치를 둔 세계 최대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스파이라고 부르는 거죠. SPY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동안 주가가 3.8%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스파이 말고 S&P 500 전체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고르게 배분하는 또 다른 ETF가 있죠. 인베스코 S&P 500 균등 비중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RSP고요. 참고로 RSP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스파이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나 낮았죠. 자,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은요. 플러스 3.4%로 이제 거의 막상막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마켓 프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를 찾아서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주소창 한번 보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의 마켓 플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차트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세 가지의 색깔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까만색. 까만색은요. S&P 500 주가를 얘기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주가가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색깔이 더 보이죠. 하나는 그린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인데 그린색은 뭐냐면요.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들 중에서 50일 이평선 있잖아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주식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뭐냐면요. S&P 500에 속하는 500대 기업 중에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50% 이상 되면 지금 현재 마켓 프레스가 좋은 거죠. 왜냐면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다는 건요. 그만큼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마켓 프레스가 넓어지는 하나의 현상을 쉽게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23년은요. 굉장히 마켓 프레스가 좁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2023년 10월 27일이 나와 있는데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10.33%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적은 수의 종목이 시장의 랠리를 주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요. 무려 77.73%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500대 기업 중에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이 77%가 넘는 거고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무려 79%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을 구성하는 많은 종목들이요. 주가가 달리고 있구나. 마켓 프레스가 굉장히 넓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요. 엔비디아가 월요일 날 GTC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젠슨 항이요. 엔비디아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CEO 젠슨 항은요. CNBC의 짐 크레이머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강자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로봇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인간의 형태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얘기한 게 데이터의 대부분이 인간의 형태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또는 훈련 예제를 사용하고 컴퓨터가 그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사람이 움직이는 예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거를 제외하고요. 만들어진 모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 로봇이요. 사람하고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야 가장 편리하게 우리 세상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는 인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요. 로봇이 이러한 작업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러 대의 제조 로봇을 조율하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모든 자동화 시스템 거기에는요. 사람이 지금 서 있죠. 이 사람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봇의 미래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거죠. 엔비디아는 이번 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요, 프로젝트 그룻을 공개했습니다. 그룻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기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범용이란 얘기는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 나중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개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의 혁신을 주도하고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또한 젠슨항은요, 빅테크 및 그 밖의 분야에서 맺은 엔비디아의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시장을 만드는 기업이지 점유율을 빼앗는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 아래를 읽어보시면요,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익이 개선되거나 매출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하철역 가시면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이 뭐 많아야 2분, 3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지하철역 가면요, 10분 넘게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다 없어졌잖아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슈퍼마켓 가면 뭐 한국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국에서 뭐 테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슈퍼마켓 가면요, 이 계산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한 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계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입이 개선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부익부 빈익빈을 대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린 컨텐츠 중에는요, 올 여름까지만 이 주식에 투자하라 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요, 다름 아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어닝 별표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무려 17%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어닝을 보고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2분기의 논갭 EPS를 보겠습니다. 회계 분기상 2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논갭 EPS가 0.42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66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전망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42센트, 굉장히 좋은 어닝이 발표가 된 거고요. 자, 다음으로 매출을 보시면요, 5.82 빌리언을 찍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57.7%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무려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인공지능 채택이 급등하면서 수요일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매출을 보고하고 깜짝 분기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흑자로 전환을 한 거죠. 자, 이 회사의 주가는 연장 거래에서 18%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66% 이상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추세도 굉장히 좋다, 모멘텀이 훌륭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론의 주가는요, 장외 거래에서 11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목요일에 만약에 이 수준으로 종가가 형성된다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셈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면요, 그 위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차트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어닝 결과입니다. 최근에 5분기 연속으로 빨간색이었잖아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업이 갑자기 흑자로 다시 전환을 했다. 굉장히 좋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2분기 매출이요, 58억 2천만 달러였는데 예상치인 53억 5천만 달러를 무려 8.8% 초과 달성한 거고요. 이 회사는 2분기에 주당 42센트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25센트 손실 전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 보고된 조정 주당 순이익은요,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다음 처음으로 마이크론이 기록한 흑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는 더 좋았거든요. 자, 매출은 66억 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분기에 58억이었잖아요. 굉장히 한 분기 만에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면 60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총이익 마진은 26.5%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20.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당 순이익은 0.45달러, 그렇게 되면요 컨센서스인 0.1달러에 비해서 순이익이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업의 강력한 보고서 그리고 가이던스는요, 대기업들이 제너러티브 AI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하이엔드 메모리 칩과 기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는요, 단순히 마이크론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AI 관련된 수혜주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 따라서 시장이 달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덕분에 오늘 장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CE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CEO는 산자이 메우로토라고요. 자, 이 CEO에 따르면 복잡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자, 이 칩이 2024년은요 이미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2025년 공급량의 대부분이 이미 할당이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었잖아요. AI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H200 GPU에 최신 HBM3E 칩을 탑재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한 달 전 정도에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호재냐면요. 그 전까지는 한국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요. 엔비디아의 HBM 칩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독점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SK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마이크론이 제공하는 HBM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객사를 하나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론의 또 다른 경영진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인 수미 사다나가 나오는데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HBM 신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신규 고객들과 체결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HBM3E 칩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거 넥스트 버전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마이크론의 고수익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해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SK가 독점을 하고 있었다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HBM 칩을 위해서 마이크론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CEO인 메우로트라는요, HBM 매출이 3분기에 마이크론의 매출 총이익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이익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회계연도에는요, 첨단 칩에서 수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는 전체 매출에서 아직은 작지만 성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매출원이 하나 더 추가됐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메우로타라는 또한 2024년 회계연도에 마이크론의 비트 공급 증가율이요, D램 그리고 낸드 모두에서 수요 증가율을 밑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요가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없어서 못 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 증가율이 더 높으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메우로트라는 모든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최종 시장의 가격도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2024년 내내 D램 그리고 낸드의 가격 수준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모리칩 가격은요, 팬데믹으로 인한 구매 행렬이 궁극적으로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요. 따라서 작년에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요, 계속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딸릴 것이다. 따라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매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올해 말이 피크다 그러면요, 올해 중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요, 올해 말 정도가 주가는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애플인데요. 애플과의 전쟁에 동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가요, 연합군을 구성해서 애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메타 플랫폼, 즉 마이크로소프트, X, 그리고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매치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네 기업은요. 연방 법원에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옵션에 대한 애플의 계획을 거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요. 드물게 공동으로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2021년 판결의 내용이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안내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러한 골자를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이 구성해 놓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해 놓고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애플 생태계 내에서 만약에 앱을 이용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요. 결제 금액의 무려 30% 가까이 애플이 수수료를 띄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억울하죠. 30%는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사용자들한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제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결제하면 더 싸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유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에픽게임즈라는 기업은요. 완전히 쫓겨났었거든요. 이런 시도를 하다가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뭐냐면 이거 안 된다. 결제 시스템을 알린다고 해서 밖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 따라서 이건 독점법에 걸린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에픽게임스는요. 애플의 계획이 앱 개발자에게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가격 경쟁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당시 애플은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타사 앱에 개발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픽이 주장하기는요. 지난주 애플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외부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는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원이 시킨 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편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X 그리고 매치는요. 이러한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동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기업이 공통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애플의 계획에는 개발자가 앱의 외부 구매 링크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되는 수십 가지의 요구사항 그리고 제한사항이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무나 많은 수십 가지나 되는 요구사항 그리고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실제적으로는 외부 구매 링크를 포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은요. 애플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을 지금 백화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백화점을 제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백화점에요. 다양한 비즈니스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애플이 구성해 놓은 앱스토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앱스토어는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고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임대료를 받는 대신 정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너네 들어와서 사업을 한번 해봐. 대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돈 낼 필요 없고 그냥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애플의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요. 임대료 못 내겠다는 거잖아. 똑같잖아요. 따라서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예전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애플의 생태계를 구축해놨고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이제 와서 이거를 못 내겠다. 나는 결제를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겠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좀 모호한 경계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소중한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성원이 미주음 방송에는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